네, 오늘 통신민 네트워크 개론 15번째 시간이에요. 핸드아웃, 애노테이티드 PDF, 그다음에 강의 영상 이런 것은 우리, 어, 항상 가서 보던 그 세컨더리 홈페이지에 링크가 다 달려 있으니까 보시고요. 혹시 홈워크가 빨리 안 올려오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홈워크를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보이도록 안 만들어 놔가지고, 어, 그래서 아마 홈워크 그 14가 듀가 본래 오늘이었다가 아마 내일로 바꿔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확인하고 예, 홈워크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그 이번 주 월요일 거는 제가 아직 못 올렸어요. 아마 올리지 않을까 곧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고칠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챕터 4의 와이파이를 하고 있고 이 와이파이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과서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은 이 피지컬 레이어에 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도 없으니까 그런 말들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의 프레임 포맷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일 먼저는 여전히 그냥 로지컬하게 피지컬 레이어의 프레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로지컬한 그 상위 레이어 프레임이 내려오면요. 그 다음에 걔들을 어떻게 어떤 헤더를 붙이고 테일을 붙여서 인캡슐레이션을 하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로지컬하게만 하다 보면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죠. 특히 이 통신을 피지컬 레이어에서 조금이라도 이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 노트에 내가 010 써놨다고 해서 그게 전파로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섹션 4.5는 Listen to Advances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특히 모듈레이션 스킴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이어리스 중에서도. 예. 일단 와이어리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여러분은 전파를 이용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전자기파 있잖아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또 뿐만 아니라 아쿠스틱 웨이브 또 다른 웨이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것이 공간상을 퍼져 나가기만 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래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아쿠스틱 웨이브, 그러니까 이 공기가 진동을 해서 우리 귀에 느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때려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선 통신을 하는 걸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내의 어떤 그 아쿠스틱 웨이브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했지만 AM 라디오 방송, FM 라디오 방송을 포항시 예를 들면 MBC 이런 데서 KBS 이런 데서 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어떤 송신소에서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전파가 아니라 공기를 진동시키는 아쿠스틱 웨이브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괴롭겠죠. 그 타워에서 굉장히 큰 출력으로 막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소리는 소리인데 공기를 진동시켜서 그러니까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는 못 듣는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라는 영역 중에서 일부는 어때요? 가청 주파수보다 약간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있는 그 마이크나 스피커가 실제로 약간은 커버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은 어때요? 이렇게 샤프하게 필터가 팍 잘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주파수를 벗어나면 갑자기 그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주파수 이상 되는 건 들어오면 갑자기 제로가 되고 이렇지 않고 서서히 내려가잖아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어때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제 그 무반향실 또는 뭐 조용한 데에 들어가서 뭐 쓰고는, 자, 오른쪽 왼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날 때마다 이거 버튼을 누르라 그러죠.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네, 저는 이제 해요. 나이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제법 큰 소리로, 제법 우리의 귀가 잘 듣는 주파수 대역으로 소리를 내줘요. 그럼 듣고는, 뭐 이쯤이야 하고 제가 이 버튼을 눌러요. 좀 있으면 소리가 조금 작아지면서 왼쪽 귀에 뭐 들려요. 그러다가 주파수를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저주파 대역을 일반적인 그 연식, 그 나이의 사람들보다 못 듣는지 이런 거를 미세하게 이걸 조정해가지고 이게 누르는지 못 누르는지 반응이 느린지 빠른지를 보고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처음 생각나는 거는 아쿠스틱 웨이브라는 거고, 사람을 괴롭지 않게 만들려면은 초음파를 쓰면 되겠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봐서 좀 알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어른들은 못 듣는 뭐 소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클릭하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자자자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소리를 낼 텐데 여러분 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보세요. 안 들리시면 여러분은 연식이 좀 오래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하고 눌러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뭐야 이거 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막 저기서 뭐 들린다 들린다 안 들린다 뭐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이상해서 이제 저희 젊은 아들놈을 불러가지고 뭐 소리가 나잖아요. 결국 이제 저는 못 듣는 거예요. 이제 그 높은 주파수 소리를 저는 못 듣는 거고 이제 젊은 여러분들이나 더 어린 사람들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쿠스틱 웨이브를 써서 예를 들어서 무선 통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는 괜찮은데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개들은 인간의 가청 주파수보다 훨씬 높은 대역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못 듣는다고 해서 그 대역을 무선 통신을 하는데 쓰면 거꾸로 동네에 있는 개들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개들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집에다가 무슨 마이크로폰을 달았어요. 초음파를 내는 마이크로폰을 달았는데 우리는 안 들려요. 거기서 뭐가 신호가 와가지고 우리 몸에 붙은 센서랑 뭐 이런 반응을 해서 내가 집안에서 쓰러졌는지 뭐 이런 걸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집에 있는 여러분의 애완견은 그걸 달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새 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선 통신이라는 것을 아쿠스틱 웨이브로 쓰면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주파수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개들도 못 듣는. 네, 물론 그러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쿠스틱 웨이브이면서 주파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진동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건 아니겠죠, 절대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적어도 공기를 진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점점 주파수를 높인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청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한 뭐 10kHz 정도, 아니죠. 20kHz 정도 되죠. 사람들이 보통 들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MP3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보통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44.1까지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뭐 여러분 시노미 시스템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그것의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의 2배 정도로 뭐 샘플링을 해야지 어, 신호가 손실 없이 저장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도로 소리를 진동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어때요? 한 22 뭐 킬로헤르츠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1초에 22,000번 여러분의 스피커가 어때요? 그 막 같은 게 진동을 해야죠. 그까지 커버하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를 낼 때는 이게 특히 큰 소리를 내려면 이게 빠르게 고속 짧은 시간에 많이 진동하게 하려면 사실 쉽지 않겠죠. 어떤 피지컬하게 뭐 멤브레인이라고 하나요? 막이 흔들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면서 큰 소리를 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보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무선으로. 그런데 음파를 써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조그만 소리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인데 조그맣게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높은 주파수면서 크게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이 웨이브의 뭐 파워 이런 거 계산할 때 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선으로 통신하는데 남는 게.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무선 통신을 할 때 사용했던 게 다 나와요. 예전에 보면 여러분이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얘기 알죠? 그 두 개의 전설적인 그리스 어떤 서사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된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리아드가 뭐예요? 일리아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 연합군이 그 트로이라는 어떤 도시 국가죠. 예, 도시 국가를 이제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브래드 피트가 지금보다 좀 더 멋있을 때 그 트로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여기 보면은 그 아킬리우스로 등장하잖아요. 그 아킬레스 건의 그 사람. 그래서 가서 이제 그냥 막 엄청나게 잘 싸우죠. 그게 이제 전쟁 얘기가 일리아드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전했던 오디세우스가 어때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지중해를 떠돌다가 뭐한 20년 걸리나요? 예, 10몇 년 걸리나요? 걸쳐서 이제 집에 오는 와중에 벌어졌던 온갖 일들이 이제 오디세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저 일리아드의 전쟁 얘기가 나오고 여러 그 소위 말해서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스텐토라는 인물이 있어요. 스텐토. 이 스텐토는 웬만한 사람 목소리 몇 개를 모아놓은 것만큼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대요. 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어, 칼 이런 건 하나도 못 쓰는데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예를 들어서 한 2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을 어느 용도에 쓸까요? 네. 나의 의도를 저 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무선으로 전달하는 데 쓰겠죠. 네. 물론 이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무슨 군대 같은 데는 어때요? 딱 이렇게 딱 장군이 앉아가지고 저 우션 어디로 이러면은 막 나팔을 거의 불죠. 그러면 이제 듣고는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력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병사들이라고 해보세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고함 지르는 게 제일 나은 거죠. 웬만한 사람은 고함 질러도 뭐 1km 안 들리는데 스탠톤은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런 게 가능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게 일리아드에 조금 나온대요. 저도 사실은 안 찾아봤어요. 누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로 고함 지르면 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삼국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예. 무슨 깃발을 올린다든가 빨간색 깃발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뭐 우현에 있는 병사들이 퇴각하고 나팔을 불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리와 그다음에 빛을 이용하죠, 사실은. 그거를 전기 장치, 전자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라이트 웨이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하게 막대에다가 깃발을 달아서 막 흔들고 해서 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도 무선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웨이브들과 비슷해요. 지금 우리는 여기 그냥 LED 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지금 5G, Fifth Generation 셀룰라 이동통신 표준을 만들 때 5G에 어떤 것들이 일부 들어가야 되느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라이트 웨이브를 이용한 통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어때요? 얘와 천장에 있는 기기들은 사실 소위 말해서 라인 오브 사이트, 그냥 보면 보인다는 거죠. 선을 그으면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을 라인 오브 사이트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면 저 등과 제 셀폰은 라인 오브 사이트죠. 방해하는 게 없죠.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굉장히 이 감도가 좋은 센서를 달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눈에는 제가 깜빡거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깜빡거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 센서에는 그 깜빡거리는 게 예를 들면 속도가 달라지면 깜빡거리는 레이트가 바뀌면 그래도 그걸 디텍트 할 수 있는 걸 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선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전파를 쓰지 않고 광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긴 한데 전파가 아니라
여기 있는 광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전에 형광등 세대가 아니라서 모를지 모르지만 예전에 형광등을 보고는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60Hz로 깜빡거려서 피곤해 죽겠네. 1초에 60번이나 깜빡거려. 가능해요. 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깜빡거리지 않는 형광등 이러면서 뭐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수험생 부모들의 어떤 공포심을 자극해서 팔아먹으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눈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초에 60번, 120번 깜빡거리는데 이걸로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천년 자연광처럼 연속적으로 빛이 나오는 거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덜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데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대부분이 뻥이고 여러분이 형광등 아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피곤했던 이유는 보기만 밝고 주위가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밝게 해놓잖아요. 그럼 훨씬 덜 피곤해요. 운전할 때도 물론 이제 차 안을 밝게 해놓으면 밖이 잘 안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야간에 운전할 때도 차 안을 어느 정도 밝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훨씬 덜 피곤해요. 예, 눈은 있잖아요. 굉장히 어두운 데서 밝은 걸 보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깜빡거림이 아닌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라이트 웨이브에다가 예를 들어 저 깜빡거리는 거를 바꿔가지고 이 무선을 하자는 얘기는 아직도 있고 그 연구를 많이 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알로하 네트워크를 하면서 무선 채널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하는 무선의 가장 큰 문제는 간섭이라고 했죠. 너무 멀리 잘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기지국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셀폰이 전파를 낼 텐데 이 전파를 낼 때 어떤 특정 주파수 주위에 에너지가 모여있게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얘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전파가 된다고 했어요. 프로퍼게이트 된다고 해보세요. 감쇄 없이. 그러면 사실 누군가 저 멀리서 이 전파 대역을 쓰고 싶은 사람은 못 쓰겠죠. 왜냐하면 사용하면 혼신이 생기고 그러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멀리 가면서 또 적당히 멀리 안 가줘야 돼요.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진공 속에서 전파를 낸다면은 뭐 주파수 대역에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안테나 사이즈는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지표상에서 이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진성이 강한 게 있으면 이 수평선 때문에 또는 지평선 때문에 뭐 회절 현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실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제법 강하게 쏘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대역은 예를 들면 어떤 대역의 전파는 우리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 중에서 특정 분자의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대역을 쓰면 일단 가까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조금만 지나면 감쇄가 되니까 그 주파수 대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을 또 프리퀀시 리유스라고 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주파수 재사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쓰고 있는 대역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좋죠. 물론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빛이라는 것은 어떻죠?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손바닥으로만 가려도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 안에서 예를 들어서 빛을 이용해서 제가 무선 수신 장치를 만들었으면 걔는 옆방에 있는 기기에 간섭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대역을 쓰는데 이 방에서는 이 방 것만 커버하면 되고 저 옆 강의실에서는 그 옆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것만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말했지만 이 라이트 웨이브를 이용해서 광파죠. 어떻게 보면 전자기파 중에서 빛 대역, 가시광선 또는 가시광선보다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적외선은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꼭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웨이브를 사용해 왔어요. 웨이브를. 왜냐하면 파동이란 것은 좀 멀리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웨이브를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아쿠스틱 웨이브. 이거는 공기라는 매질을 진동시키는 거죠. 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트 웨이브.
얘는 사실 전자기 파이 일종인 거고. 맞습니까? 물론 그 전에 또 전자기 파이 일종인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해왔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TV 리모컨은 아직도 뭐예요? 적외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세히 보시면 이건 아니지만 요걸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실에 저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매번 저기 올라가서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모컨,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 것 같아요. 리모트 컨트롤러죠. 우리가 말하는. 이걸 이제 주는데 여기 보면 지금은 여기 그냥 깨끗하게 돼 있지만 옛날 걸 보면 요 가운데 LED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야 이거 왜 불이 안 들어와 이 LED는? LED는 다 불이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되고 아무리 눌러도 안 보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때 적외선이 막 여러분 눈을 향해서 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0번을 누르면 0번에 해당하는 게 어떤 특정한 코딩 룰에 따라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날아가요. 참고로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리모컨을 잃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여러분 그 TV나 뭐 이런 프로젝터나 카메라를 제조한 회사가 아직도 안 망하고 있으면 네, 연락을 해서 혹시 뭐 저 모델 넘버 얼마 리모컨 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TV라는 거 10년씩 쓰다 보면 그 회사가 더 이상 그 제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단종하고. 그다음 어떤 때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니까 지금 리모컨으로 똑같은 LG 거네 하고 눌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전에 그게 시장이 제법 컸어요. 그 리모컨을 잃어버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제법 커서 미국에는 유니버설 리모컨,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제품이 뭔지는 그래도 보통 뒷면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serial 넘버. 그래서 회사명에 해당하는 책이 있어요. 막 보면 넘기면 삼성이면 뭐 몇 번은 먼저 입력하고 샤프 1022 그다음에 별표 누르고 모델 넘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니버설 리모트 컨트롤러가 그렇게 세팅됐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걸 딱 누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볼륨 업 채널 하면은 돼요. 그런데 또 찾아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라는 대로 해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유니버설 리모컨을 샀다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리모컨을 잃어버렸어 당연히 샀다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특히 지금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지만 LG전자가 핸드폰 일부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리모컨 기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핸드폰 중에서 어떤 거는 여러분 아직 쓰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처럼 이 리모컨에 있는 요 보면 약간 느낌이 이렇게 바짝바짝하는 뭐 광택이 있는 무광이 아니라 플라스틱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주로 이 적외선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LED가 들어있죠. 얘는 수신 기능은 없으니까. 그래서 LED가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약간 매끈매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셀폰의 한쪽 귀퉁이에 저게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특히 LG TV들은 정말 잘 됐어요. 딱 넣고 아무리 오래돼도 넣고 심지어 삼성 거 하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됐어요. 네, 아주 훌륭하죠. 근데 어쨌든 프로토콜이 다 다른데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인프라레드를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해왔어요. 많은 리모컨이 일방향이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일부 대역을 사용했는데 특히 굉장히 높은 대역이었죠. 그러면 왜 낮은 대역인 전파는 쓰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 라이트 웨이브나 인프라레드는 어때요? 아까도 말했지만 방박만 벗어나면 그렇잖아요. 뭔가 막혀만 있으면 심지어 손으로만 가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리모컨 누르는데 여러분이 얼쩡거리고 빨리 비켜봐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런 TV에 요 센서가 어느 위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배터리가 점점 다 닳아가잖아요. 얘가. 그러면 어디를 보고 쏘냐에 따라서 채널이 볼륨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 위치에 이제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은 찾기 시작해요. 왼쪽 아래일까 오른쪽 위일까. 예.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래쪽에 붙여놓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 수신 센서를 저 같으면 위에다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요
요 다음은 당연히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예, 이제 소위 말해서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 거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대역에서 라디오 웨이브 대역을 쓰는 건데 문제는 뭐죠? 예, 봐서 알겠지만 인프라레드는 조그만 LED는 여러분 뭐 실험할 때도 봐서 알겠지만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죠. 걔만 딱 박아놓고 그냥 거기다가 전자회로를 붙여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식으로 온, 오프가 돼서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파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굉장히 단순한 기기는 조그만 칩에 다 넣을 수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조그맣게 만들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요. 조그만 칩에다가 예를 들면 AM, FM 라디오 수신기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예를 들면 핸드폰에 넣겠다. 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삼성 뭐 LG 폰인데 여기 AM, FM 라디오를 전파로 수신할 수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핸드폰이 나올 때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의 어떤 회사가 고칩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넣으려고. 특히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미국은 아직도 라디오를 많이 듣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 아니 잠깐 라디오 방송국 다 유튜브로 라이브로 중계하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지? 그냥 데이터를 쓰면 되지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시대가.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나 아니면은 뭐 소니의 엑스페리아에 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일본 드라마로도 그런 장면이. 그래서 AM, FM 라디오 모듈을 조그만 칩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정말 훌륭한 상품이에요. 이거 넣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 컨택하는 그런 드라마였나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이게 조그만 요거는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뭐 가면 알겠지만 몇백 원도 하지 않아요. 칩 하나가.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AM, FM 라디오 수신기를 넣잖아요. 그럼 수신기 칩 자체는 몇백 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도면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VLSI 서킷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는 적어도 연봉이 1억 원 될 거예요. 일본쯤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럼 좋아요. 1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1억 원을 지급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1억 원 연봉 받는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많겠죠. 그리고 걔를 조그만 칩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나 아니면은 TSMC 파운드리나 아니면 좀 이제 선폭이 큰 뭐 다른 파운드리 같은 데 가서 주문을 해야 되겠죠. 이거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도체 공정 장비를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도면을 가지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몇 개 만들어 드릴까요? 겠죠. 그런데 그게 100개, 200개겠어요? 이런 웨이퍼에다가 조그맣게 만들면 뭐 100개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수지가 안 맞겠죠? 그러면 한 번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100만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봉 1억 원짜리 디자이너 10명을 사가지고 그걸 디자인하고 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도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만 만들어도 100억이 늘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운드리 찾아가서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정말 하나만요? 어쨌든 만들어주세요. 아, 사실 저희는 똑같이 찍어내기 때문에 웨이퍼 한 장 단위로 만약 한다 그러면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한 장 단위로 안 해주겠지만 웬만한 데는. 그러면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0개 하나, 한 개 하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얼마인데요? 100억요. 그러니까 10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연봉 주고 100억이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일즈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제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거기다가 그 시제품과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회로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밥을 몇 불 틀어주고 참 우리 학교는 밥을 준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 보통 칩이나 전기회로, 전자회로는 이 VCC 전원을 주는 거 있잖아요. 0볼트, 5볼트 줄 때 그 밥을 준다고 해요. 밥을 몇 번째 핀으로 줘야 되고 몇 번째 핀에 신호가 있는데 거기는 커패시터를 외부에다가 뭐 얼마를 달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넘겨줘요. 그럼 그 회사에서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뭔가 잘 안 되면 또 피드백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깨달았어요. 아이고야, 디자인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 10명 디자이너 연봉 10억과 팹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10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일단 110억 손실이에요. 그래서 고쳐요. 다시 막 그럼 디자이너들은 뭐 여전히 1년 내에 고친다고 하면은 뭐 10억이 그냥 그대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팹에 또 넣잖아요. 그럼 또 1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210억을 들여서 칩을 100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다시 뿌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와가지고 소니 가가지고 엑스페리아에 막 넣으려고 왜 안 되지? 내가 잘못했나? 이러고 있는 엔지니어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삼성에 먼저 얘기했더니 저희가 잘못 디자인했다고 해서 바꿔드릴게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소니가 뭐 우리 회사니까 일본 회사니까 내가 사줄게.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특히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유튜브를 막 몇 기가 단위로 듣고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야, 이거 넣어놓으면 미국 소비자한테는 끝내줄 것 같아. 라디오를 좋아하는 문화니까. 그래서 넣기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칩 하나에 100원. 자, 그러면 몇 개를 팔아야지 여러분의 210억을 충당할 수 있죠? 100원짜리 몇 개를 팔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니가 주문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수지에 맞는. 그러면서 이제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깨끗한 데다가 뭘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그냥 이렇게 쌀자루 같은 푸대에다가 칩이 잔뜩 들어있고요. 그냥 정말 그 여러분들 보면 외국에 가면은 뭐 초콜릿 같은 거 조그만 거 파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주걱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퍼듯이 여러분의 그 칩을 퍼가지고 그냥 검은 봉투에 비닐후에 담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거기다가 안테나도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어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파운드리에 들어가면 엄청난 비용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사업이 절대 아니란 걸 여러분이 이제 알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표준화를 하면, 그래서 호환되게 만들면 큰 시장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그 시장에서 몇백억씩 들여서 칩을 만들었을 때도 내가 하나에 100원씩 10원씩 팔아서라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기업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들의 컨소시엄. 왜 있겠어요?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조그만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만의 표준을 만들어 칩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차라리 경쟁할 수 있는 회사들이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표준을 만들고 그래서 큰 시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일부를 차지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신에서는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군에 있어요. 근데 군에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사실 여러분이 민간에서는 지금 보면 뭐 이터넷이 뭐 10기가 뭐 100기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안전하게 만들려고 어떤 특정한 회사에 발주를 해줬더니 이 회사는 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는 주는데 엄청난 고가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느린데. 심지어 얘기가 그래서 우리 전송률이 얼마 되냐니까 1메가bps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1메가bps는 언제 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가 뭐냐면 아니 뭐 보안성 좋게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나라 회사 제품은 안 쓰실 거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죠? 예. 특정 나라 회사 제품을 안 쓰고 믿을 만한 나라 제품, 우호적인 국가가 생산한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는 좀 보니까 그 회사들은 세게 누르면은 도면도 내놓을 것 같아요. 야, 혹시 너희들 만들고 있는 어떤 이터넷 어댑터에 너희들 이상한 거 안 달아놓은 건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도면 내놓을래? 그러면은 고민을 하다가 시장을 이룰 수 없이 내놓자고 하는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놓는 거예요. 뭐 국가안보법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 억제법 이럴 수도 있어요. 참 놀랍게도 저는 인플레이션 억제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산업 정책을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재밌는 나라예요. 자 어쨌거나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와이어리스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아쿠스틱이 있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 대역에 따라서 기기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상대적으로 이 라디오 웨이브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한 제품으로 저 웨이브를 라이트 웨이브 대역이나 가시화 피저블 라이트죠. 아니면 인프라레드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기 쉬운 거예요. 또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요 웨이브로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라디오는 좀 거대하고 좀 멀리 가고 이런 거 용이었어요, 본래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어때요? 밀리터리에서 관심을 가지거나 왜냐면 아까 말했던 스탠토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핸드폰이 다 있거나 아니면 헬멧에 이게 트랜시버가 달린 병사, 잘 훈련된 병사 300명 있으면 알렉산더 대왕을 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막 무전으로 보내면서 제가 알렉산더 같은데 우리 그냥 5명이 달라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제거하자. 그러면 그냥 제 빨간 모자 쓰네 하면은 다 달려가서 5명이 별거 아니지만 알렉산더 용맹하지만 중과부적일 거 아니에요. 해치우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에서 관심 항상 많이 가졌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어때요? 말했지만 전자전기공학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표준화를 하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어쨌든 독점하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죽도밥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파일을 키운 다음에 내가 많이 먹으려는 방법으로 이 라디오를 이용하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떠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파는 안테나가 중요해요. 제가 계속 이 과목에서 강조하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 아는데 막 뿌였어요, 여전히.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라디오 웨이브를 방사하려면은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왜냐면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그 시그널을 이 안테나에 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렉트리컬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어때요? 그냥 두 개의 도선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내가 주는 시그널. 근데 다만 굉장히 고주파기 때문에 그 케이블 자체가 어때요? RF 케이블, 전에 말했던 동축 케이블 비슷하게 아주 가는 동축 케이블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연결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안에서 안테나를 잘 디자인하면 용하게도 그 일렉트리컬 시그널 주어진 거에 비해서 안테나를 잘못 디자인하면 방사가 잘 안 되고, 잘 디자인하면 방사가 되고, 또 어떻게 디자인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굉장히 잘 나가게 되고, 또는 어떻게 디자인하면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나가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안테나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전자기학이 재밌었다. 그런데 나는 통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맨날 통신 수업 들으면 무슨 에러 컨트롤 코딩이 어떠니, 무슨 갈로아 필드가 어떠니, 무슨 뭐 해석학을 들으라니, 왜 그래? 나는 뭐 편미분 방정식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안테나 상당히 괜찮아요, 실제로. 예. 근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예, 저기도 한번 들어가서 그냥 편안히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 맥스웰 방정식을 보세요. 멋진 수학이잖아요. 깔끔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컴퓨터라이즈드 된 시대에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으로 웬만한 저급 디자이너들의 밥그릇을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안테나 디자인하는 간단한 디자인은 툴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스펙을 넣으면 그냥 뚝딱 디자인을 해줘요. 그러면 엔지니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플레이서블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는 어때요? 굉장한 도전에 직면하죠. 이렇게 작은데 더 작게 거기다가 안테나를 요 하나를 엘리멘트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를 넣으면 엘리멘트를 더 많이 넣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핸드폰은 작아지길 원하고 안테나 엘리멘트는 더 많아지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디자인 툴들로는 그런 게 디자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 지혜로 무장된 그런 엔지니어가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테나 관련된 엔지니어링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웨이브가 있나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아는? 다른 웨이브. 그러니까 멀리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는 어떤 웨이브에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모듈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조정해서 정보를 싣는데 그런 뭔가 멀리 가면서 아주 멀리 가면서 쉽게 일렉트리컬 시스템과 인터페이싱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웨이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저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뭐 대역도 넓지만 뭐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이 수업 또는 통신 수업과 관련해서 항상 하는 게 이제 아마 이렇게 쓰던가요? 줄여서 이게 이제 기라는 것의 약자일 거예요, 그렇죠? 예, 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특히 한의학을 믿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심지어 저도 침 맞으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우리 저를 치료해 주시던 한의사분은 침을 꽂잖아요, 여기. 또 어디 아파서 왔어 그러면 뭐 여기 침을 꽂은 다음에 손으로 있잖아요. 마치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웨이브를 침으로 이렇게 넣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믿으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기를 보내고 있잖아, 기를. 뭐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앉으신 나이 지긋하신 분들 또는 저희 아버지 하고 하면은 야 준호야 기를 지금 주실 때랑 안 주실 때랑 느낌이 오지 않니? 저는 안 와요. 네. 그런데 이 기에 꽂히신 통신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물론 저는 이제 수업을 듣다가 청강을 하다 말았는데 그때 거의 은퇴하셨는데 하여튼 그 노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는 아니고요. 이 기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뭔가 해서 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떠도는 웨이브들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보니까 다 뭐 아쿠스틱 아니면 일렉트로마그네틱인데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웨이브가 아직 남아있고 그게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장풍 아니에요? 저희 지식이 막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느껴져요? 예, 수업에서 그냥 와 제가 이렇게 하면 교회 목사님이 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영이 막 길을 통해서 전파되나요? 예. 그런데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실 때쯤에 한국 기업회에 사실상 얼굴 마담인 회장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업회에서 이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지연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불렀어요. 기자들을 부르고 거기에 어떤 소녀가 등장했어요. 중학생.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책인데 그냥 이렇게 책을 주잖아요. 그러면 손을 얹어요. 책 위에. 읽어요. 그거를 시연을 해요. 거기서. 그게 보도가 됐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거 정말일까? 그런데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여학생의 부모님은 인터뷰 사진 촬영을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어떤 나이에는 막 이렇게 잘 쏘고 받다가 나이가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런 능력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를 주고받는 기로 뭘 읽는 게 없어졌는데도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면 곤란하니까 사진 찍지 마라라고 했다고 그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말고도 멀리 갈 수 있는 미지의 웨이브가 아직 인류에게 발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죠. 여러분은 이 무선 통신 시대, 그러니까 1900년 전후죠. 1900년 전후에 이 레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무선 전신이 발명되고 했던 그 시대를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은 알 텐데 맥스웰이 어떻게 보면 정립을 했죠. 일렉트로마그네틱 티어리를. 물론 그 전에 뭐 페러데이라든가 누구 이런 사람들 뭐 여러 사람이 발견한 거를 조합을 잘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변이 전류라는 걸 도입해서 결국은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전기 회로를 만들어서 막대기에다가 그냥 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인가를 하면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그냥 전류가 흐르잖아요. 높은 주파수로 깜빡깜빡. 근데 놀랍게도 얘가 그 주위에 일렉트릭 필드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폴레러티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테나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생겼다, 이쪽으로 생겼다 하는 거를 1초에 몇천 번, 몇만 번 하면은 흥미롭게도 어때요? 이 공간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인듀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필드가 그 옆에 일렉트릭 필드를 인듀스하고 또 그것이 옆에 또 마그네틱 필드를 인듀스하면서 어때요? 퍼져나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속도를 계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전자기학 시간에 그 퍼미티버티랑 퍼미어빌리티 가지고 집어넣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광속이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 전파 속도까지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맥스웰은 뭐라고 했냐면 빛은 전자기파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이 자기가 말하는 전자기파의 일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안 믿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수학 잘하는 애들이 뭐 그렇다고 하나 보지 뭐 이렇게 했는데 독일의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래서 스파크 갭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법 멀리 떨어진 뭐 2m만 떨어져도 제법 먼 거죠. 저기서 스위치를 꼭 켜는데 여기서 스파크 갭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 불빛이 흔들리는데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삥 뭐 이런 소리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소리라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스피커에 연결해요. 스피커는 이미 존재했으니까. 그랬더니 정말 삥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정말 멀리 멀리 만들면 지금 비싼 그 당시에 유선으로 돼 있는 제가 왜 전봇대, 전신주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텔레그램 폴이라는 데서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그게 굉장히 비싼데 그걸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 도선을 깔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죠. 누가 자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설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선의 특징은 누군가의 땅을 점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러더포드 알죠? 러더포드가 실험했잖아요. 전자를 쏴가지고 아마 뭐 수백만 번 해가지고 계속 통과를 하는데 어느 순간 뭐 튀어나오고 이게 그 사람이 핵을 발견했던가요? 러더포드가?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는 러더포드가 실제로 자기가 그 계보가 있잖아요. 자기 스승이 누구고 있잖아요. 그런데 헤르츠가 실증했다.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증했다고 했을 때 뭘 한 줄 알아요? 하던 연구를 때려치고 무선통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천재에게도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적이 그 천재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얼토당토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별로 거의 무학의 실제로 자기에 비하면 자기는 대학 교수잖아요. 조수고 무학의 청년인데 이탈리아에서 뭘 뚝딱뚝딱 만들더니 펀딩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의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영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국에는 어때요? 뱅킹이 발달했죠. 뱅킹이란 것은 어때요? 인베스트, 투자를 해서 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예금을 받아서 그냥 대출해 주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하죠. 그래서 더 키우죠. 그럼 수익이 남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그런 게 이미 발달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혁명을 이룰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니라는 이 청년에게 많은 투자를 해요. 영국의 그 벤처 기업들이. 그리고 마르코니가 정말 좋은 무선 전신기를 만들어내는 거. 마르코니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발표를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스티브 잡스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보면 대단하다. 혁신의 아이콘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를 보면 그 마르코니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네. 그러니까 마르코니를 보면 예전에 애플이라면 스티브 위즈니악과 빌 게이츠와 심지어 뭐 누구와 누구를 합쳐놓은 엔지니어링 실력과 심지어 쇼맨십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프로그레스를 만들어내니까 어느 날 러더포드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안 되겠다. 접자. 그러고는 무선통신 연구를 딱 접고 다시 원자의 세계로 가요. 그러고 나서 발견을 하죠. 원자 핵이 있다는 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잘 몰랐는데 러더포드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다음 해인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벨위원회에서 마르코니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줘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무학의 청년이 뚝딱뚝딱 하고는 막 그 다음에 배워가면서 온갖 걸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즘 챗 GPT 있잖아요. 걔한테 구글리엘모 마르코니가 뭐니 그러면 물리학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물리학자라고 높은 확률로 제너레이션을 한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를 물리학자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 여러분이 물리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 물리학자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안테나에 인가하고 안테나 디자인은 모르겠어요. 안테나에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높은 주파수로 흔들리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인가를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웨이브는 만들어져요. 물론 여러분이 전파관리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하면은 굉장히 높은 파워로 막 쏘면은 여러분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셀룰라폰 대역도 여전히 몸에 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면 적어도 여러분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제일 저는 주위 지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에 대고 통화하려고는 하지 마라. 블루투스 이런 거 쓰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면 얘가 밖에서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낼 때도 신호를 크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경험이 있겠지만 어때요? 나이 드신 여러분 친인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때요? 본인이 당신이 잘 안 들리시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죠.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평소에는 얘가 1mW만 내고 있다가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10mW, 100mW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엘리베이터 금속통 캔 밖으로 전파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전파는 또 어때요? 여러분 귀에 대고 있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 방향으로 보낸다고 하면 절반은 여러분 머리에 흡수되겠죠. 근데 그게 인체에 괜찮은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대학은 괜찮다고들 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인류가 셀폰을 오래오래 쓰고 나서 한 100년 지났더니 갑자기 의학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다 좀 덤해진 것 같아. 셀폰을 쓰고 나서는 인류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 플래닛 오브 에이프스 영화를 보면 인류가 뭔가 덤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이프스들이 막 이렇게 지구를 장악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아무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이 무선 송수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진동, 깨끗한 진동을 가지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회로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트랜지스터와 뭐 RC 증폭 이런 회로들을 잘 이용해서 공진 회로를 잘 이용해서 어떤 특정 주파수의 사인파 만드는 실험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신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캐리어, 반송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앰플리튜드와 앵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얘의 무슨 짓을 해요? 제일 간단한 건 뭐겠어요? 얘가 나오는데 어때요? 안테나에 인가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이 아쿠스틱 웨이브가 용하게 저항으로 작용해서 예를 들어 제가 큰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인가하는 이 시그널의 크기를 순간 줄여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할 때마다 어때요? 이 웨이브의 앰플리튜드가 조금씩 변해서 인가되겠죠. 그래서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저 멀리 있는 애가 안테나로 받으면 그냥 보면은 그냥 사인파만 있으니까 기껏 해야지 어때요? 매그니튜드가 좀 변했네.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앵글은 여기인가 봐. 이렇게 될 텐데 이제는 어때요? 뭔가 정보가 실려서 오죠. 그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라디오예요. 그래서 얘만 바꾸면 AM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이 모듈레이트, 언듈레이트 이런 게 뭐냐면 뭔가를 변화시키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만 바꾸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날아가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얘기했던 레지널드 페센덴이라는 엔지니어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컨트러버스는 있는데 어쨌든 미국 무슨 학회인가 어디서 레지널드 페센덴이 인류 최초로 와이어리스 보이스를 전송한 데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특허가 인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는 그 특허와 실제로 그걸 RCA와 소송이 있었는데 잘 매각을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죠. 뭐, 뭐 패밀리 포춘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유튜브에도 이 아마 레지날드 베센덴 이렇게 하면요. 예전에 미국의 그 EBS에 해당하는 PBS가
2부작으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이게 4대3 비율로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해상도도 흐리고. 그런데 그걸 보면 이 페센덴이 이 AM 라디오 발명하고 소송에서 이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쭉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전파할 수 있는 라디오 웨이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기 장치로 반송파를 만들고 캐리어를 그 캐리어의 적어도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건 좀 쉬웠겠죠,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정보를 실어내면서 너무너무 멋진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큰 사업이 된 게 뭐냐면 AM 라디오 방송국인 거예요. 그리고 수신기를 파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야구 중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그 드라마 같은 걸 미국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라디오 리시버에 앉아서 마을에서 뭐 뭔가 중계하는 라디오 중계하는 걸 듣는 거예요. 누구가 뭐 양키즈의 예를 들면서 누구가 홈런을 쳤다. 물론 TV도 있었던 시절이긴 해요. 그때는 네,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 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녀석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현상이 있으면 우리 정보가 뭉개지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얘가 흔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신호가 뭉개지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전리층을 이용해서 장거리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호라이즌, 그러니까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있어서 전파가 주파수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직진성이 높으면 그냥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 뻔일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장거리로 안 가고 지구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여기 전리층이 있죠. 그래서 전파가 여기 반사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지평선 넘어 통신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구글리엘모 마르코니가 얼마나 쇼맨십이 대단하고 얼마나 이 모험적인 미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대기업이잖아요. 당시로선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라지만 굉장히 신용이 높아야 될 기업이니까 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기자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컨티넨탈 대륙간 통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엔지니어를 보내요. 미국에. 도착하면은 몇 월 며칠 날 네가 도착해서 며칠 쉬고 세팅한 다음에 몇 시에 내가 기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신호를 보내. 그래서 우리가 대륙간 통신이 된다는 걸 보여주자. 여러분 같으면 미리 당연히 리허설 하고 그렇잖아요. 야, 잘 되네. 자, 이제 기자들 부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 제가 대륙간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자, 오세요. 너무너무 신기할 거예요. 하고 했는데 돼요. 근데 그때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킨 게 뭐냐면 전리층이었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전리층이 없었으면 통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리층이 있어가지고 반사가 되는 바람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물의 수면에도 반사되고. 그래서 그런데 전리층에 반사된다는 게 하늘에 거울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아이오나이즈드 된 조그만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어때요? 마치 우리가 초음파 가습기에 연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그냥 얘들이 막 흐르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또 고속으로 이동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파를 쏘면 이 앰플리튜드가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애들이 막 흔들릴 수가 있는데 내가 앰플리튜드의 신호를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야, 지금은 요거를 바꾸면 앰플리튜드만 바꾸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용도로는 유스 케이스라고 요즘은 얘기해요. 어플리케이션 응용에서는 이거에 정보를 실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다행히 어때요?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요거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을 놓고 했겠죠. 누군가는 수학적으로. 얘만 바꾸지 말고 얘를 바꾸면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만들기 쉬운가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제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큰 두 개의 빌딩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수학적인 논리적인 기능을 하게 하면 좋은 일이 생겨. 그걸 어떻게 만드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앞서 나간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죠. 물론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실제로 제품이 되려면 어때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보니까 얘를 바꾸는 것보다 얘를 한번 미분한 걸 바꾸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예, 2파이 fc 더하기 제타 프라임 t가 되죠. 미분하면. 그러니까 페이즈를 미분하면 페이즈는 단위가 뭐예요? 이거는
레디안이죠. 얘는 단위가 레디안 퍼 세크일 거 아니에요? 근데 레디안은 프리퀀시이니까 일종의 얘가 2파이로 나누고 나면 헤르츠가 되죠. 그럼 이렇게 캔슬되니까. 그래서 얘가 일종의 보면 내가 보내는 신호에는 기본적으로 f sub c라는 예를 들면 뭐 80MHz로 날아가는데 어때요? 제가 얘를 바꿈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씩 디비에이션 되는데 그럼으로써 정보가 실리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을 들어봤지만 이게 코사인만 날아가면 디렉 델타 같은 아주 내로우한 신호가 날아가는데 실제로 앰플리튜드를 바꾸면 어때요? 이게 디스퍼스가 되죠.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얘는 그냥 두고 얘를 바꿔도 약간 디스퍼스가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신호를 실으면 이제 어때요? 얘를 누가 막 흔들어도 나의 수신기는 얘는 관심 없고 오직 이것으로부터만 정보를 뽑아내게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깨끗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대가 달라서 모르겠지만 아직도 일부 자동차에는 AM, FM 라디오가 달려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제 차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 차에다가 기아 카니발인데 라디오를 켜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AM을 설정을 해놨어요. AM 특정 주파수를 1290인가?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LG동으로부터 그걸 딱 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퇴근할 시간대쯤에는 NPB 중계가 보통 나와요.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일본 특유의 야구장 분위기 있잖아요. 바바바바 하면 소리 나는 거. 이제 들으면서 가다가 우리 동문쯤 가면은 그 신호가 안 잡히고 국내에 어떤 신호가 막 잡혀요. 그러면 또 막 뭐라고 하다가 또 교수 아파트로 딱 향해가면서 또 그 일본 방송이 또 나오고 유턴을 하면 또 소리가 안 들리고 국내 방송이 잡혔다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와요. 그런데 음질이 안 좋아요. 음질이 지지직하고. 왜냐하면 이 신호가 워낙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작게 올 거고 제가 말했지만 모든 일렉트리컬 시스템은 어때요? 이 안에 전자들이 있고 더멀 지터링을 하잖아요. 걔를 키워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앰플리튜드를. 그런데 놀랍게도 FM은 얘의 정보를 싣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신호를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FM이 나왔을 때 전에 말했지만 그 암스트롱이 그 에드윈 암스트롱이 FM에 대해서 특허를 썼을 때 당시에 AM 방송국으로 돈을 잘 벌고 있던 RCA가 미쳐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사업의 위기다. 쟤 때문에 망하겠어. 예를 들면 지금 구글 검색으로 막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검색하면서 광고를 봐줘서 막 신났어요. 해피해요 했더니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몇십 년 만에 몰랐지 그러면서 오픈 AI랑 해가지고 지금 빙챗 막 쓰잖아요. 저도 빙챗으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구글로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빙챗에 광고가 한번 붙겠죠. 그런 것처럼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특허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암스트롱을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암스트롱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옛날 얘기냐? 그 고전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AM은 소위 말해서 모노 방송이고 FM은 스테레오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AM, FM으로 모노 스테레오가 갈리는 게 아니라 AM으로도 스테레오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잡음이 많은 거 스테레오로 들으면 잡음이 2배인 거죠. 오른쪽 왼쪽 귀에. 근데 FM으로는 워낙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거기에 라이트, 레프트 둘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라이트, 레프트를 넣는 게 아니라 합을 넣고 차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2개를 더하면 오른쪽 귀로 가고 빼면 왼쪽 귀로 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도록 보통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 2개가 서로 설령 다른 값이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 없이 들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오른쪽 귀에 들어가는 시그널이고 이게 왼쪽 귀에 들어가는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다른 대역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채널이라는 게 무선 채널이라는 게 이렇게 게인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주파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0.5가 곱해지고 여기는 0.9가 곱해져서 수신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서로 주파수 대역이 다를 테니까 서프레스 하는 게 다를 테니까 매번 오른쪽 왼쪽을 튜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요 대역에
R 더하기 L을 보내고요. 요 대역에 R 빼기 L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처럼 0.5가 곱해지고 여기에 0.9가 곱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수신기는 어떻게 하냐면 얘와 얘를 더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더하면 당연히 캔슬이 되진 않죠, 레프트가. 맞아요?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가 같으면 1,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더하면 2배의 R만 나오죠. 빼면 2배의 L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진 않죠.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하고 빼면 어때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R이 좀 크게 되죠. L이 없어지진 않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빼면 어떻게 되죠? L이 커지죠. R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런데 두 레벨이 비슷하잖아요. 좌우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FM 방송을 하는 거예요. FM으로 스테레오 방송을 하는 거지 FM은 자동으로 스테레오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음질이 좋으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오른쪽 왼쪽 넣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뭐 옛날 기술이 뛰어났으면 뭐 5채널 음향 방송을 했을 수도 있어요. FM을 이용해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더하고 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난 저런 거 관심 없어 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학생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테나에 인가하는 캐리어, 반송파의 앰플리튜드나 페이스 앵글을 변화시켜서 정보를 싣는 거예요. 그 과정이 모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를 모듈레이트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앰플리튜드나 페이스 앵글을. 그런데 페이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이게 프리퀀시를 바꿨기 때문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FM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페이지만 놓고 정말 오래 떠들고 있는데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보면 특히 미국에 렌트카를 렌트하잖아요. 그러면 옵션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설명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팔아먹으려고 나 GPS가 요즘은 자기 핸드폰으로 할 수 있지만 GPS 달아드리면 뭐 얼마 추가되고요. XM 라디오 기간 동안 쓸 수 있게 해드리면 뭐 얼마 더 달아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XM 라디오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뭐 AM 라디오, FM 라디오는 뭐 미국은 렌트카에 다 달려 있어요. 아직도 워낙 라디오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XM은 뭐냐? 이게 이제 얘는 아까 말했지만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미분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자동차의 달 거기서 꾹꾹꾹 누르면 뭐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이름을 뭘로 붙이고 싶어요? 유러피안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디지털 브로드캐스팅, 오디오 브로드, DAB,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 DAB. 네, 미국에선 팔리지 않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위성으로 음악이나 뭐 이런 중계 있잖아요. 기존의 라디오 중계를 해주는 것을 XM 라디오라는 상표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 X는 무슨 뭐 멋있어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때 X세대 뭐 X만 붙으면 뭔가 좋아 보였잖아요. 그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인데 새틀라이트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라면 DABS라고 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똑같은 표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즘은 DVB-S라는 걸 이용해서 위성 통신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핸드폰에 보면 왜 핸드폰에서 안테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TV도 볼 수 있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그냥 데이터 쓰고 유튜브 다 보죠. 그냥 유튜브 중계해 주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 DVB-S를 변형한 표준을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DMB라고 하지 않았어요? DMB 기억나요? DMB.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형되고요. 오디오만 되던 거를 비디오까지 되게 하고 요거를 따와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서 DMB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그런 거 안 달죠, 그렇죠? 그냥 뭐 데이터로 해가지고 5G 뭐 아니면 4G LTE 되면 데이터로 그냥 뭐 유튜브 보면 웬만한 회사들은 웬만한 라디오 방송국들은 라이브로 막 해주고 심지어 라디오로는 10분밖에 안 했던 걸 어때요? 끝나고 나면 뭐 계속 그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30분 더 떠들죠. 그럼 그거 보죠.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라디오 듣고 있으면 자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갑니다 하면서 라디오에서는 다음 채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넷 뭐 KBS 뭐 제2라디오 들어가면 아까 진행자와 그 게스트가 계속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테나에 인가되는 반송파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앵글을 아주 적절하게 바꿔서 어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AM에서 FM으로 갈 때는 어때요? 문제를 해결한 거죠. AM, FM뿐만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변조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없이 많은 디지털 변조 방식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이 리센트 어드밴스에서 나오는 이 OFD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MCS.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을 좀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안테나에 인가하는 신호는 간단히 생각하면 이 단자가 그라운드랑 뭐 예를 들면 어떤 신호를 넣는 단자가 있으니까 그라운드를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인가하는 신호는 그냥 폴레러티 리얼 넘버고 시간에 따라서 리얼 넘버가 변하는 거예요. 볼티지든 커런트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의 함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모델링 할 수 있겠죠. x of t라고 합시다. 시간의 함수. 고등학교 때는 f of x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는 x of t라고 할게요. 그럼 x of t가 있는데 얘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그널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얘는 어떤 앰플리튜드에 그렇잖아요. 코사인 어떤 세타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 안테나 인가되는 신호는 항상 이런 꼴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모듈레이션도 결국은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면 바보 같고 요거를 좀 더 멋있게 쓰면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양이에요. 안테나에 인가하는 신호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고등학교에서는 그 무하브르 뭐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고등학교식으로 하면 e to the i 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여기서 i는 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고요. 맞습니까? 네. 요건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쓰고 j를 쓰죠. j. 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j를 많이 써요. i보다는. 그 다음에 x보다는 세타를 많이 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자, 만약에 제가 어떤 코사인 x를 거꾸로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러분 뭐 봤지만 j라고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은. 그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래 위를 더하기 전에 j를 곱한 다음에 그럼 여기 캔슬되죠. 더해 보세요. 그럼 얘들은 캔슬되고 e to the jx가 뿅 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x 더하기 j 사인 x를 요 식에 넣어보면 이게 나오죠. 거꾸로 e to the ix가 이렇게 되면 e to the 네거티브 ix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네거티브 x에 i 사인 네거티브 x인데 코사인 네거티브 x는 코사인 x고 사인 네거티브 x는 네거티브 사인 x니까 또 해보면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코사인 항을 있잖아요. 코사인을 요거 트릭을 이용해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너무 장황했어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